새해에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원칙 있는 대북 접근을 제시하며 강경 대응에 물러서지 않겠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한반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자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북한은 대남을 향한 강경 기조를 갖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네. 갖고 있는 거죠? 네, 강대강 기조에서 이제 전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것 같고요. 네. 뭐 특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 세력에게는 초강경 대응으로 공포를 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은 민주국가 아닙니까? 이런 긴장이 끌어올라가면 갈수록 좀 정치권도 분열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제 국민들이 이제 불만을 갖다 표출합니다. 네.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언젠가는 정치권이 분열을 할 것이고 그 분열 속에서 국민들이 이 불안에 떨기 때문에 결국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유화책으로 선회하지 않을까 이런 큰 전제를 깔고 지금 이렇게 강대강 국면을 갖다 더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국이 먼저 굽히겠지. 이러한 어떤 대전제가 북한의 이 강대강 전략의 대전제로 좀 깔려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북한의 올해 도발 수위를 보면 점점 높아지고 있단 말이죠. 네. 새해 첫날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무인기 침범까지 7차 핵실험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앞으로 행보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뭐 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기술적으로는 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은데요. 단지 이 7차 핵실험 카드를 지금 그냥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뭐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과 미국이 만약에 7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전례 없는 어떤 대응으로 우리도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지금 뭐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도 부담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그렇게 반기고 있지 않습니다. 7차 핵실험을 반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도 반대하고 있는 7차 핵실험을 굳이 지금 해야 되는지 이 뭐 카드라는 것이 다 그렇겠지만은요. 실제로 사용을 하면은 이 효력이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측에서는 북한 정권은 어떻게 하면 효력을 갖다가 가장 극대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그 극대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생시킬 수 있는 시점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그런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즉 핵카드는 나중에 꺼낼 수는 있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도발 카드는 계속 꺼낼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다면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19 이미 너네들 합의를 깼으니까 네. 우리 한 번만 더 넘어오면 우리도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네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9.19 군사 합의까지 포함해서 남북 간에 체결한 여러 합의를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효력을 정지시켜서 우리도 맞대응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이 북한의 비대칭 전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국과 북한의 군사력을 1대1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저희가 월등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북한이 소위 말하는 비대칭 전력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핵무기죠. 저희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사이버 전쟁 능력이라 그래가지고 해커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그 뭐 컴퓨터망을 갖다 흔들어 놓는다든지 네. 뭐 이런 전력이 저희보다 더 월등한 것으로 지금 판명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들어온 무인기 능력입니다. 이번에 이제 한국의 비행금지 구역까지 돌파를 했으니까요. 이게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저희도 저희의 어떤 비대칭 전력을 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의 북한에 대한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대북 전단지 살포입니다. 이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무서워한다라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 그리고 대북 전단지 살포인데 이런 것들이 이런 우리의 어떤 정책 옵션이라는 것이 지금 9.19 군사 합의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전단 살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그 김여정 하명법을 알려져 있는 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저희가 카드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9.19 군사 합의의 조항을 갖다 좀 손본다든지 효력을 갖다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저희도 북한이 두려워하는 이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하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어떤 그런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대북 기조도 어떻게 될지 네. 관심인데 일단 미 하원의 주요 상임위원장에
대북 강경파가 상임위원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와 이렇게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이 좀 어떤 식으로 대북 노선을 협치를 해갈까요? 글쎄 협치라기보다는 지금 공화당이 하원 경우에 지금 케빈 메카시 하원 의원이 지금 어렵게 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요. 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민주공화 양당의 어떤 이 정당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물론 뭐 노선은 일치합니다. 북한 정책이라든지 중국 정책에 있어서 강경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얼마나 더 강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경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케빈 메카시 의원만 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강경하지 않고 유약하다. 대북 정책도 뭔가 잘못돼 있고 좀 유약한 측면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카시 의장이 지금 뭐 하원 같은 경우에는 원구성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가장 먼저 한 것이 중국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건 2020년부터 메카시 의원이 자기가 의장으로 되면은 가장 먼저 할 것이 대중국 특별위원회인데 이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이 강경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그런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됐는데요. 네. 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가 됐지만 민주당 하원 의원의 3분의 1은 반대를 했으니까 정당 정치의 양극화가 외교 정책에도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의 경우는 공화당이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뭐 강경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조는 같겠지만요. 예. 바이든 행정부. 하지만 그 강경함에 있어서 더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메카시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기 네네네. 때문에 혹시 제2의 냉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네네. 중국과 북한이 한 팀을 잘 이루고 그렇죠. 우리와 미국이 한 팀을 잘 이뤄서 또 한 번의 격렬한 대치는 일어나지 않을까?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라는 거 그리고 북한의 핵 문제라는 것이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하원 공화당이 주도하는 이 미국 하원이 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사용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더 강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격화가 되면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게 더 되는 것이죠. 전략적인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요. 북한이 어떤 도발을 자행하더라도 자꾸 이제 품어 안으려고 할 어떤 그런 경향이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중국이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맘 놓고 도발을 해도 되겠구나 해서 도발의 수위를 갖다 끌어올리는 것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핵을 개발하지 않는 이상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 북한과 중국의 어떤 연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연대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양 세력의 진영화가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어떤 신냉전의 구도가 가장 동북아에서 가장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신냉전 구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는 더 밀착된 행보를 보이겠네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저렇게 핵 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는 저희는 저희에게 확장 억제, 핵 억제까지 포함된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미국도 이제는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핵 능력이라는 것이 이 북한의 핵무기를 미국의 전역에 대상으로 지금 타격할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 능력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냥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 네. 당사국의 입장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지금은 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어떤 그 안보 협력이 공고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에 이제 맞대응하는 중국도 러시아와의 결속을 갖다가 지금 더 강화하고 북한과의 연대를 더 강화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안보의 이 안보 구도의 진영화라는 것이 동북아에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좀 강화하는 분위기가 네네, 됐습니다. 네네, 그러다 네. 보면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연합 훈련하면 북한이 항상 도발을 하면서 네. 연합 훈련 하기 때문에 우린 도발하는 거다라고 네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은 이 강대강의 국면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좀 대화를 하는 그런 유화책으로 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 사실 유화책으로 일관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끌어올리더라도 저희는 9.19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유화책으로 일관을 했는데 북한은 벌써 9.19 군사 합의를 17번 어겼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적으로도 저희가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북한에게 발신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군사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준비하고 있는 2월에 준비하고 있는 훈련은 북한이 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상정하고 저희가 한국과 미국이 실시할 그런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한 일간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있어서 한국이 그 계획 단계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훈련까지도 같이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라는 것이 정가의 보도인데 그 핵무기를 갖다 콕 집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한다라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그런 어떤 훈련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가 군사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억지 능력도 끌어올리고 방어 능력도 끌어올려서 군사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대응이 돼 있다라는 것을 북한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조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은 저희도 좀 그 대화하는 모습, 협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 정치에서는 tit-for-tat이라 그러는데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가다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우리는 또 협조하는 모습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오늘 윤 대통령의 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도 주목이 됩니다. 전술 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 보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어떤 맥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그죠. 뭐 핵무기에는 역시 핵무기로 맞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갖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핵무기를 개발한다라는 것은 그런 정책은 많은 제약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로 반입해 온다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정책 옵션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일단 미국의 핵 정책이라는 것을 깡그리 다시 쓰지 않는 이상 미국의 핵 전술핵을 이 한반도에 배치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옵션들도 다 고려를 하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 이 미국과 한국과 미국 사이의 확장 억지라는 거, 저희의 참여를 더 많이 늘려가지고 더 깊숙이 관여를 해서 예전에는 뭐 미국의 확장 억지라 그랬는데 이제는 한미 확장 억지라는 것이죠. 한국도 충분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 자산, 특히 이 핵무기의 전개에 있어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인풋을 넣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획 단계에 있어서 훈련 단계에 있어서 저희가 저희의 의견을 많이 제도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정책 방안이 아닐까 이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침략이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과연 우크라이나전이 빨리 끝나야 되는데 네. 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대통령 말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빨리 함락되고 러시아가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면은요, 북한의 대남 도발 공세는 훨씬 더 심해졌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도 대만을 상대로 도발의 수위를 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왜냐하면은 이 무력을 사용해가지고 현상을 변경한다라는 것이 이렇게 쉽구나. 사실 러시아, 뭐 북한 그리고 중국까지 포함해서 현상 변경 세력이거든요. 네. 지금의 국제 질서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사용해서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토 민주주의 이 국가들이죠. 다 지금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항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군사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대치 국면은 상당히 더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푸틴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렇게 많은 러시아 군인들이 희생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고는 푸틴의 국내적인 위상도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도 뭔가 지금 획득한 그런 영토, 특히 이제 동부 지역의 돈바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러시아 영토로 복속을 시키겠다라든지 지금 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림 반도까지 다시 회복을 갖다 수복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 이제 양쪽의 어떤 입장이 상당히 많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려면은 한쪽이 조금 더 패퇴를 더 해야 되는데 이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지금 뭐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2의 추가 징집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금년 상반기까지는 전쟁이 계속해서 좀 그 중단되기는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